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3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차들과 마찬가지로 12주차에 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에는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반시설과 도시계획 시설의 뭐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주요 기반시설의 정의와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게 뭔지 처음에 나오는데요. 기반시설은 시민의 정주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과 같은 물리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공급은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은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도로를 포함한 23개 시설이 지정된 이후에요. 주차장 등이 추가되어 현재는 총 4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 보면은 이제 7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교통시설 8종, 그리고 공간시설 5종, 유통공급시설 9종, 공공문화체육시설 8종, 방제시설 8종, 보건위생시설 3종,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5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류를 해보면 7개의 분류로 해볼 수 있고 이 속에 46개 시설이 세분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기반시설의 특성 그리고 분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긴 하지만 시장에 의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공공성과 외부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 결정 또는 설치 관리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렇긴 한데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재정적인 한계 그리고 기반시설의 시장성 확대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도시활동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좀 곤란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기반시설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의 비경합성 그리고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재화 서비스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비의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소비자가 그 재화 서비스에서 나오는 혜택을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성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소비의 비배제성,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재화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의 비경합성 그리고 소비의 비배제성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재화 서비스를 순수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수 공공재는 이 두 가지 성격으로 인해서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강제적인 세금 징수, 토지 확보가 필요한 그런 재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결합되어 있는 재화 서비스를 공유재라고 합니다. 공유재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소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아 시장을 통해 공급할 수 없고 그래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한 재화입니다. 자, 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결합되어 있는 재화 서비스를 혼잡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잡재는 소비자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소비의 경합성이 발생해서 혼잡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지만 이용 요금 등을 통해 소비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한 재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모두 만족되는 재화 서비스를 사적재 또는 시장재, 민간재라고 부릅니다. 사적재는 시장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재화입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완벽하지 않은 공유재와 혼합재를 또 비순수 공공재라고 통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순수 공공재 그리고 비순수 공공재 둘을 합쳐서 공공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는 시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없거나 또는 공급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양보다 적게 과소 공급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공공재
뭐 여기서 이제 기반시설이 공공재겠죠. 그래서 정부가 기반시설의 설치, 공공재 공급에 개입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말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 개입은 기반시설이 정상적인 시장에 의해 조성될 수 없거나 또는 정상적인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때보다 현저하게 더 큰 사회적 순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부문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개입하기에 앞서서 시장기구가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기반시설을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분류 방식은 기반시설의 적정 입지 기준을 도출하고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가 주변 요소 의존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자원 또는 요소들이 해당 시설과 필연적으로 관련을 갖거나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 뭐 예를 들어 하수 종말 처리장 등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이런 주변 요소 의존형 시설의 경우에는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광역적인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가 지역 연결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물리적으로 지역 간 연결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고요. 도로, 상수도, 철도 등이 이러한 지역 연결형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지역 연결형 시설을 입지시키고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합리적인 협의 그리고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가 기능의 지역 연결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물리적인 형태는 지역 간에 연결되지 않지만 시설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 지역에 연계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도매시장 등이 기능의 지역 연결형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기능의 지역 연결형 시설은 어떤 곳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입지하는 도시의 내부 구조는 물론 그 주변 지역의 발전 또는 쇠퇴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가 입지 제한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입지 제한형 시설은 시설이 갖는 고유한 기능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부의 영향, 마이너스의 영향을 초래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입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공동묘지와 같은 것들이 입지 제한형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입지 제한형 시설은 적정 입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주체들 간의 설치 및 이용 비용의 부담,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가 기반 규모 의존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반 규모 의존형 시설은 일정 규모의 서비스 면적 또는 임계 인구가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면적 또는 인구를 훨씬 초과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종합운동장 이런 것들은 이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반 규모 의존형 시설은 시설의 서비스 면적 또는 임계 인구가 배후 지역의 면적 또는 인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배후 지역 이외의 주변 지역에도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반시설 또 기반시설의 유형 분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이 정부의 지원 또는 자력으로 설치하되 도시 전체의 발전 및 여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의무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문에 의해 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시설별 개별법이나 건축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임의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무시설은 도로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을 정말 의무시설로 두고 있고요. 공공재적 성격이 큰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과 지구 단위 계획만으로도 결정 가능한 시설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의시설은 장례식장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시설 규모가 작거나 민간 부문에 의한 공급이 가능한 혼잡제나 사적제적 성격이 큰 시설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주요 기반시설의 정의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교통시설이고요. 교통시설 중에 이제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입니다. 다만 보행자 전용 도로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의 경우에는 폭이 1.5m 이상이면 됩니다. 자, 도로는 사용 및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규모별로도 또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할 수 있고 또 그 각각이 정말 구분 내에서 1류, 2류, 3류 뭐 이렇게 또 구분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기능별로도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등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통시설이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은 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그리고 공동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설치 기준, 그러니까 결정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런 쪽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설치 기준 또는 결정 기준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밖에 교통시설로 보면은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죄송합니다.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 시설, 그리고 철도 차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타 교통시설로 이제 항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 해양 친수 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항만은 항만시설, 어항시설, 마리나 항만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을 의미하고요. 주차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그리고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시설로 궤도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궤도시설, 그리고 궤도 차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교통시설이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분류로 공간시설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간시설 중에 광장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광장은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남의 공간이자 도시나 지구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도시의 중요한 모교 행사가 행해지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조밀한 도시 지역의 중심에 있는 활동의 초점으로 조성된 공간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넓은 의미의 자유공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공원과 목적이 유사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도시 생활에 있어서 뭐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교통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비상시에 구급용으로 적정 규모의 광장이 필요한 이런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광장을 구분할 때 이제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그리고 건축물 부설광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교통광장은 또 교차점 광장, 역전 광장, 주요시설 광장으로 중분류할 수 있고 일반 광장은 중심 대광장, 근린 광장 등으로 또 중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공간시설, 교통시설 다 나가고 공간시설 중에 광장까지 진도를 나갔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시설 중에 공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5번째 강의안이고요. 77쪽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76쪽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공원이긴 한데요. 근데 공원을 갖다 구분할 때 일단 크게 구분할 때는 도시공원과 그리고 도시 외 지역의 공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도시 외 지역 중에 도시 외 지역의 공원 중에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범죄를 준용해서 설치하는 공원, 이걸 이제 도시 외 지역의 공원이다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요. 그래서 도시공원 그리고 도시 외 지역의 공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도시공원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재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중분류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그 용도구역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생활권 공원은 이제 도시 생활권의 기반 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이 있고요. 그 생활권 공원 속에는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재 공원은 이제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을 의미하는데 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빼놓고 나머지 것들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재공원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에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의미하는데요. 광주 민간공원이라고 하는 광주광역시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국가도시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 공원은 이제 도시 생활권에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 생활권 공원을 다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해서 시민의 휴식,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고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보시면 이런 어린이공원들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린 거주자, 그러니까 근린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은 규모 면에서 보면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 순서대로 이제 점점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린공원은 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뭐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고요. 도보권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거주자들 이용해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입니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도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근린공원이고요. 광역권 근린공원은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도시공원, 생활공원 외에도 이제 주재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공원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처럼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그리고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공원은 뭐 말 그대로 역사적인 장소 또는 역사적인 시설물, 유적, 유물 등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고요.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수변공원은 수변이니까 물가겠죠. 그래서 하천가 또는 호숫가 등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묘지공원은 이제 묘지 이용자들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그런 공원을 갖다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은 운동 경기 또는 야외 활동 뭐 이런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신체 그리고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정서 순화, 공동체의식 함양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역사공원 같으면 이제 역사공원, 문화공원 대표적인 게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공원 했을 때 연산동 고분군에 역사공원이 설치돼 있다라고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봤습니다. 그 수변공원은 뭐 밀락수변공원 같은 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묘지공원은 뭐 정관 묘지공원, 또 부산 추모공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 체육공원은 뭐 많이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락강변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공원은 저는 전혀 가보지 못했는데요. 해운대 구청에 이 도시농업공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국가도시공원, 그다음에 생활권공원, 그리고 주제공원 말고도 요 도시적의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 또는 대도시에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그 구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원에 넓은 의미에서 공원에 도시공원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도시공원의 유형별 설치 그리고 규모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그리고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생활권 공원 중에 소공원은 설치 기준이 제한이 없고요. 유치거리나 규모 뭐 이런 것도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이 공원은 설치 기준이 제한이 없긴 하지만 유치거리, 그러니까 이용권의 범위죠. 그러니까 여기서 250m 이하인데요. 그 공원으로부터 250m 이하의 거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여기서 이제 주로 어린이가 될 텐데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권 범위를 가진 그런 공원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거리 이용권 범위가 250m 이상이고요. 또 규모 조건도 있습니다. 1,500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규모 조건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잘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1,500평방미터 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린공원 중에 근린생활권 공원, 도보권 공원은 설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이용권 범위는 500m 이하로 두고 있고요. 규모는 10,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도보권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설치 기준은 없지만 유치거리, 즉 이용권 범위는 1,000m 이하로 이제 두고 있고요. 규모는 30,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하는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참 살짝 모호하긴 하죠.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규모 요건이 있습니다.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광역권 근린공원은 설치 기준이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거리도 도시지역권 공원과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고요. 대신에 규모는 10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주제공원 중에 역사공원, 문화공원,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사실 그 유치거리나 이용권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공원 같으면은 설치 기준 그리고 규모 요건도 제한이 없고요. 문화공원도 마찬가지죠. 대신에 수변공원 같은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천이나 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친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규모 요건 없습니다. 자, 묘지공원은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않는 그런 자연 녹지에 설치하도록 설치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 기준도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이 체육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규모 요건은 10,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공원도 그 설치 기준은 제한이 없지만 규모는 10,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시공원 유형 구분을 갖다 이제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유형 구분을 크게 이제 생활권공원, 하나가 더 있었죠. 그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그리고 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뭐 이렇게 이제 유형 구분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놓고 도시공원을 갖다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그 배치 체계는
C.A. 페리라고 하는 학자가 주창한 근린 주거 이론을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라는 학자가 주창한 근린 주거 이론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린이 공원을 기본으로 배치를 하는데요. 어린이 공원의 규모 요건이 있었죠. 그래서 1,5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어린이의 도보 한계 거리가 250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50m를 유치 거리 또는 이용권 범위로 하는 어린이 공원을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를 합니다. 다음으로 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을 배치를 하는데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이용권 범위, 즉 유치거리는 500m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500m의 근린주거구역, 그러니까 근린주거구역 그러면 반경 500m로다가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근린주거구역 한 개당 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그 페리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림 가지고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요 근린주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반경이니까 그 원으로 다 그려야 되는데 원으로 다 그리기가 좀 살짝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모로다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반경 500m니까 이게 이제 요 중간 규모의 그 동그라미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에요. 그래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 근린주구 반경이 500m, 여기서 여기까지도 500m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500m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반경이 500m인 그 반경이 500m인 그 근린주구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하나를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근린주구, 그러니까 근린주구를 4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각각에다가 이제 어린이 공원을 하나씩 배치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린주거 구역 내에는 4개의 어린이 공원 그리고 1개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보권 근린공원을 두는데 도보권 근린공원 이렇게 좀 타원이긴 하지만 가장 큰 동그라미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도보권 근린공원은 이용권 범위 유치거리가 1,000m 이하로 이제 두고요. 면적 요건은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500m의 근린주거구역 요 4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보권 근린공원의 반경은 이제 1,000m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린주거구역 4개당 도보권 근린공원 하나를 갖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근린주거 4개가 함께 되어 있는 곳을 지구라고 보통 또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한 개 지구에 지구 중심에 도보권 근린공원 1개를 두고 그다음에 지구 내 근린주거구역 4개가 있죠. 그래서 그 근린주거구역 4개 각각의 중심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하나씩 총 4개를 두고 그다음에 근린주거구역 하나에 4개의 어린이공원이 설치가 되니까 이 지구에는 총 16개 어린이공원이 설치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결국 보면은 공원 그 규모에 상관없이 세어보면 21개의 생활권 공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이런 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공원의 배치 체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리고 유치거리가 긴 도시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 그리고 작은 규모의 소공원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공원들이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가지고 도시 전체의 공원 배치 체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이 그 다음에 살펴본 공간시설이 녹지입니다. 그래서 녹지는 도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그리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녹지는 기능에 따라서 이 3가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그리고 연결녹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관 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존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또는 이미 지역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하여튼 선으로 쭉 이어진 그런 녹지를 갖다가 연결 녹지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완충 녹지는 우리들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그 바깥쪽에 녹지 해가지고 이제 담을 담을 쌓긴 하는데요. 근데 담을 쌓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양쪽 옆으로 이제 조금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완충 녹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지의 유형별 설치 기준은 이제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완충 녹지는 기능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공장, 사업장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 차단, 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해 등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완충 녹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하거나 완화하는 완충 녹지가 있고, 사고 발생 시 피난지대 역할을 하는 완충 녹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각의 기능에 맞춰가지고 녹화 면적률 및 식재 수목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완충 녹지의 면적, 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공장, 사업장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 차단 또는 완화의 경우에 완화를 수행하는 기능의 완충 녹지는 녹화 면적률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식재하는 거기다 심는 수목, 나무는 교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녹화 면적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녹지 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그리고 잎의 수평 투영 면적의 비율을 갖다 의미합니다. 수평 투영 면적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잎이 있거나 나뭇가지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땅바닥에 그 부분만큼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땅 바닥이 보이질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쭉 투영했을 때 빛을 비춰봤을 때 그때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고요. 전체 녹지의 면적 중에 수평 투영 면적의 비율, 그걸 녹화 면적률이라고 합니다. 또 완충 녹지 중에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녹화 면적률이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거기에다 심을 수 있는 나무는 교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목은 줄기가 곧고 굳으면서 높이 자라고 위에서 가지가 퍼지는 나무, 그러니까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장, 사업장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 차단 또는 완화의 경우에도 이런 기능의 경우에도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녹화 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식재 수목은 교목이 아니라 교목은 좀 높죠. 사람 키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작은 관목이나 지피식물을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목은 키가 크지 않은 그러면서 나무 형태, 목본 식물을 갖다 의미하고요. 뭐 진달래나무라든지 앵두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피식물은 지표를 낮게 덮는 식물, 그래서 뭐 잔디라든지 뭐 클로바, 이끼 뭐 이런 것들 이제 지피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끼를 심기는 좀 그렇고 주로 이제 잔디를 많이 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완충녹지 중에 재해 등 발생 시 피난지대 역할을 하는 완충지대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녹화 면적률이 8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목, 관목, 지피식물 모두 다 이제 식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 녹지 가운데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하거나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또 사고 발생 시 피난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녹화 면적률이 80%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목, 관목, 지피식물을 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의 경우에는 원인 시설의 양쪽에 균등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경관 녹지 같으면은 뭐 그렇게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경관 녹지는 기능이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연결녹지는 녹지 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 가지 것으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연결녹지의 그 녹화 면적률은 7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폭은 10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완충녹지도 원인 시설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10m 이상의 폭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다른 그 공간 시설에는 뭐 유원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이제 유원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공간 시설은 공공공지입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는 지역 내 주요 시설물을 또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경관을 유지하고 재해 대책으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건물 앞이라든지 뭐 여기 또 우리 학교 앞에 지하철역 같으면은 그 맞은편에 그 골프 연습장이 있죠. 그 골프 연습장 쪽에 보면 조그맣게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공지할 때 공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공입니다.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뭐 공공단체라든지 할 때 그 공공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짜가 비일공짜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비어두는 그런 정말 공간시설을 공공공지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